이번 사례에서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시는 어르신 사례예요. 그러니까 왜 어르신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할머니신데 할머니라고 표현하기가 좀 젊으세요. 63세. 그러니까는 적당한 표현법이 없어서 어르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보면은 평생교육원 또는 사회교육원 아니면 요새 미래교육원이라는 이름도 쓰는데 그런 평생교육원,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사회복지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안 하신 지 얼마가 되셨겠어요? 엄청 오래 되셨죠. 근데 지금 연세에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63세인데 공부하신 지 3년쯤 됐다고 하니까 60세 정도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평일에는 괜찮은데 뭐 다름이 없는데 학교 가는 날은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학교를 가신대요. 집 밖에 나가시면서. 그게 얼마나 즐거우면 흥얼흥얼이 되겠어요. 가끔 가다가 저기 샤워할 때 노래 부르는 분들 보시면 신이 나신 거거든요, 뭐든. 근데 이 할머니도 신이 나셔갖고 흥얼흥얼 하신대요,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밖을 딱 나가면 하늘빛이 다르대요, 학교 가는 날은. 하늘이 하늘색이 아니고 무지개색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시면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학교 가는 날은 제일 먼저 가고요. 학교 강의실에. 그리고 제일 앞에 앉고. 왜냐하면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조금 게으르게 하면 같이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또는 어린 학생들한테 좀 민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하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학교에 다 20대 학생들 앉아 있는데요. 어르신들이요, 요새는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특히 사회복지 공부하러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은빛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빗은 어르신이 한 분씩 이렇게 앉아 계세요, 가끔씩. 근데 이제 그 분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근데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 둘씩 배워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활용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알기만 하면은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번에 한번 92세 되신 할아버지가 종이 접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저를 갈 때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우 어르신 예쁘게 접으셨네요. 어머 또 이만큼이나 접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호응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접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보고 잘 만드셨네요. 이쁘네요. 이렇게 누군가가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만든대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만드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례의 어르신도 63세신데 공부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미가 없을 텐데 뭔가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채워지니까 내가 아는 걸 갖고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내가 노인복지 시설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3년 정도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좀 생기셔서 차려야 되겠다. 차려서 나의 노후는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차려놓고 나의 노후는 거기서 지내겠다. 근데 거기서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노인들과 함께 지내겠다. 그러니까 나의 노후 플러스 노인복지시설 플러스 노인들 이렇게가 한 세트가 돼서 내 노후를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서 무릎을 탁 치신 거죠. 이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방학 때 땅을 보러 다니십니다. 강원도에 가서 거의 사셨대요. 방학 내내를 강원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땅을 보셨는데 마침 좋은 데가 나타났대요. 횡성에 400평 되는 땅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림에 딱 부합되는 땅이더래요. 경치도 너무 좋고 여기야 여기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는 이제 확신이 드셔서 이제 딸한테 와서 자랑 겸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방학 내내 강원도 가서 땅 봤는데 좋은 데가 나타났고 내가 거기다가 노인복지 시설을 차려서 운영을 해볼까 해. 나 이제 나중에 저기 찾지 마라. 나 찾고 싶으면 글로 와라. 나 거기서 그거 하고 싶어. 내 생각이 어때? 그랬더니 따님이 하지 말라고. 이 할머니는 따님이
찬성해 줄 줄 알았어요. 왜 찬성해 줄 줄 알았냐면 처음에 사회복지 공부 시작하게 된 것도 따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래요. 그러니까 딸이 하라 그래서 한 사회복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또 하겠다고 하니까 딸 입장에서는 막 박수를 쳐줄 줄 알았는데 딸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 나이면은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쉬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래야 될 나이인데 일을 또 벌린다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엄마 이제는 엄마 몸이 엄마 마음과 같지 않아요. 이젠 좀 편히 쉬면서 지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는 거기다 크게 반박은 못했지만 입이 이만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는 그러세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나이 든다고 해서 쉬는 게 그게 제일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 몸도 어느 정도는 써줘야죠. 그래야 밤에 잠도 잘 오고 하지.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한참 웃었는데 아니 선생님 노인들이 잠 안 온다 그러는 거 그거 몸 안 써서 그래요 낮에. 낮에 힘들게 댕겨봐봐. 일하고 댕겨봐봐. 그러면은 졸리죠. 근데 집에만 있고 그래서 편하게. 우리 딸 얘기처럼 편하게만 지내서 그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할머니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어쨌든 이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뭔가 활동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뜻을 굽히고 싶지 않으셔서 저희하고 상담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상담을 해오셨는데 저는 이 어르신하고 상담하면서 상담을 해드리는 입장이지만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요즘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회복지 공부하러 많이들 오시고 있고요. 또 이 어르신처럼요. 사회복지 공부하다 보면 진짜로 시설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리고 실제로 시설을 진짜 차려서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운영하다가 1, 2년 안에 접는 분들도 많으세요. 코스예요, 코스. 아니 근데 사회복지 쪽 공부하시면 이제 시설 차리고자 하는 마음 생기신 분들이 대체로 이런 분들이에요. 사회복지 공부해 보니까 좀 솔깃해졌고 나 저기 시골에 우리 집안에 땅이 좀 있고 그러면 완전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런 과목도 있어요. 시설 운영에 대한 과목. 워낙 차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차리는 게요. 복지라고 해서 따뜻한 마음만 갖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도 연결이 되고요.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배워야지 해요. 그래서 시설 차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시설 운영, 관리 이런 과목들이 생겨나고 늘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시설을 차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3가지 조건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설을 운영하실 분들은요. 일단은 노인복지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즉 노인복지 이거를 전공한 그런 전문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다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또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한 분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간호 관련되는 마인드 갖고 계시는 분이 같이 동참을 하셔야 돼요. 노인복지는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복지도 있지만 몸이 불편해지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돌봐드리고 케어해드리고 간호해드리고 보살펴드리는 쪽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간호 쪽 인력이 투입이 돼야 돼요. 사회복지 하는 분들이 노인 돌봐드리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간호 쪽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 전문 인력하고 간호 쪽 전문 인력이 합치잖아요. 그러면 시설 안에서 돌아가는 내용에 있어서는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또 한 자격이 뭐가 필요하냐면 경영 마인드를 갖춘 분이 들어있어야 돼요. 즉 경영을 많이 경험을 하셨거나 경영 쪽으로 전공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이 투입이 되시면 좋습니다. 아까 사회복지 전공자랑 간호 전문가는 그 시설 내에서 돌아가는 걸 다 책임진다 그랬죠. 근데 시설 내의 거 말고 시설 외부적인 거, 대외적인 거를 책임지는 건 이 경영 전문가예요. 시설 아무리 잘 차려놓고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그 시설에
프로그램이 좋고 전문가들이 참 뛰어나다 이거를 밖에서 모르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건 요새는 이 노인복지 쪽도요. 옛날하고는 달라져서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경영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케팅의 이론이나 원리를 잘 꿰뚫고 있는 분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 운영 면에서도 걱정이 없어요. 내실 면에서도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졌다. 그러면 그 시설은 오랫동안 잘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 사례에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시설을 차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차리셔도 좋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차려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또 조언을 해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조언해드리냐면 차리시되 졸업하고 나서 바로 차리는 거 먼저 하지 마시고 이미 차려져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시설에 직원으로 들어가셔서 아니면 뭐 봉사여도 괜찮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배우시라고 해요. 배우는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차리면 잘할 것 같죠? 또 달라요.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볼 때는. 그래서 직원으로 취업을 하셔서 월급은 조금 받으셔도 돼요. 일하는 거 말고 내가 배우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취업하셔서 그 안에 돌아가는 것도 다 배우시고 행정적인 것도 배우시고 내가 운영을 할 거라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여러 방면에서 배우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배우는 기간은 사실 뭐 6개월이어도 되고 더 길면 길수록 많이 체계적으로 배우겠죠. 배우는 거 많이 하시면은요, 운영할 때 훨씬 수월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배웠다. 배웠으면 배우고 익혔어. 이제 내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 사람들의 노하우도 많이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차리시는 것도 괜찮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이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으로 치면 팔듯이 본인이 이제 사정이 있어서 여기서 더 이상 못하거나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인수해서 하시면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인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 그 안에 들어오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어떠어떠한 곳이다라는 게 그 지역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홍보를 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팅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설을 새로 차려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을 해 나가시면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유리하십니다. 편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실 거를 권해드렸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 전문가로부터 조언이라든가 컨설팅을 수시로 받으면서 운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사람은요, 내가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힘들거나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도 이렇게 내가 다 커버해줘야 돼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 나로서도 힘들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언을 구할 채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인복지 전문가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셔서 그분들한테 물어 가면서 시설을 운영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학점은행제라는 걸 통해서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했죠. 학점은행제라고 들어는 보셨죠, 우리가. 이게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학점은 아시죠? 학생들이 공부해서 학점을 채워야 되잖아요. 은행도 아시죠? 우리 돈 갖다 넣는 곳, 은행. 자, 우리 저금할 때 은행에 가서 돈 넣어서 저금하시죠? 그 저금하는 개념을 돈으로 저금하는 게 아니라 학점으로 저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은행제예요. 사회복지를 공부하려면 17과목 정도를 다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17과목이 한 과목당 예를 들어 3학점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 학점들을 한 과목 다 마칠 때마다 은행에 이 점수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한 과목 들었다 그러면 3점이 은행에 저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과목 들었다 맞췄다 그러면 또 3점이 저금이 돼서 이분은 6점이 학점 은행에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총
얼마만큼의 학점이 저금이 돼야 그 자격증이 부여된다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학점은행은 대부분 대학에서 있는 대학 안에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이런 경우 있어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학점은행제는 우리가 가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사이버로 하는 학점은행제들이 있어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대학교, 그럼 무슨 대학교 안에 무슨 사이버 대학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교육원 같은 데에서도 학점은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회복지 공부하려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요. 여기서 4년제 대학은 뭐냐면 사회복지학과를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도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 하세요. 선생님, 그럼 그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 하려면 몇 년 정도 공부해야 돼요? 대학처럼 4년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플렉서블한데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기준으로 잡고 이분이 학점을 한 학기에 한 과목씩만 듣겠다. 그러면 한 학기에 3점씩만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 총 기간은. 아니면 한 학기에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는 그런 학점은행제 과정을 등록한다. 그러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수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운영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알아보시고 내가 빨리 하고 싶으면 매일매일 학점은행 운영되는 그런 학교에서 하시면 되고, 나는 빨리 할 거 없다, 그냥 제대로 즐기면서 공부하면서 자격증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학기에 2과목이나 요 정도씩 이수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매일매일 하는 곳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곳은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평일에는 뭐 직장 생활이나 내 생활 하시고 토요일 하루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만 이렇게 공부하는 학점은행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하루 동안 하면 몇 과목 듣냐면 한 3과목 정도 듣는 거죠. 3시간씩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학점이 모아지시면 나중에 사회복지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이 어르신처럼 시설을 차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 차리는 거에 대한 질문들 상당히 많이 해주고 계셔서 오늘은 사회복지도 공부하시면서 시설을 차리고자 하시는 어르신의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사례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려면 꼭 학교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노인복지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시설을 운영할 때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전문가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자격증을 따려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때 옛날에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야지만 사회복지사가 되던 시절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즉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 하는 학과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던 시대였어요. 잘 정확하게 모를 때. 근데 지금 이제 현대로 오면서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노인도 예전에는 집에서 돌봤는데 집에서 안 돌보는 사회가 돼서 이제 사회에서 돌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대나 교육원이나 또 평생교육원 같은데 학점은행제나 이런 걸 통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이제는 채널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대학을 다시 들어가고자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지금은 예전에는 사회복지학과에서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과 이름에 학과 이름에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과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그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목을
모든 학과에서 다 개설을 하는 게 안 돼요. 다른 과에서는 개설할 수가 없고 학과 이름에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학과에서는 이 과목들을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아동복지학과다. 그럼 복지가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 과에 오시면 아동 관련되는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지자가 안 들어가 있는 과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됐냐면 대학의 학과들이요, 이름을 바꾸기 시작해요. 부동산학과, 부동산복지학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 과에 들어오시면 부동산 전문가 관련되는 자격증도 따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이제 많이 선호하게 되니까. 제가 대학들을 이렇게 봤더니요, 대학 안에서 사회복지의 입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미 커져 있어요. 그리고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더라고요. 한 학년의 학생이요, 120명 정도 돼요. 좀 규모가 있는 데는. 그러면 4학년까지 하면 480명이니까 500명 정도 되죠. 거기에다가 편입생, 복학생 다 합하면 뭐 몇백 명이 되잖아요. 600명, 700명. 그러면 거의 중소기업 능가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꼭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 전문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제한적이기는 하죠.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은 노인 관련되는 기관에 전화해서 수시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전화로.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를 학점은행제나 이런 걸로 한다 그랬죠. 사회복지를 전공할 때는 반드시 그 과목들 중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은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들은 아무 기관이나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습생을 받아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기관에서만 실습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분들이 노인복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즉 학점은행제가 됐든 뭐 교육원이 됐든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됐든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실습을 안 나가시고는 자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습을 나가실 테니 실습 나가셨을 때 본인을 지도해 준 분, 그분을 멘토로 삼고 그분이 노인복지 전문가이니까 실습 과목이 끝나더라도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요청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결되는 거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하고요, 요양보호 쪽 공부하시는 거 하고 같이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사회복지도 연세 드신 분, 요양보호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러 오십니다.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 중에는 제가 만난 분 중에 최고 고령이신 분은 82세였어요. 82세신데 이분은 사회복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요. 공부 마친 다음에 그 학교에서 대학원도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대학원 시험을 보셨는데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내년에 어떻게 됐을까가 제가 제일 궁금했는데 내년에 도전을 하셔서 들어가셨어요. 대학원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배우자 되시는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농사 지으면서 대학원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공부하러 오시고 실제로 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20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연세 드셔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20대 학생들은요, 본인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여기 지금 이거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대학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왜 선택했니?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게 성적에 맞추다 보니까 했어요.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근데 연세 드셔서 사회복지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요,
내가 정말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내가 막 알아보고 오신 분들이라 되게 간절하세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사회복지사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2급 나오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 1급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국가시험. 합격률이 낮아요. 30%밖에 안 돼요.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고. 근데 그 시험에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20대 학생들보다 40, 50대이신 분들이 합격률이 높대요. 그래서 저희도 분발하고 20대 학생들도 조금 더 분발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의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고요.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